사실 집안이라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당신이 더 이상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40년 만근을 하고 퇴직하던 날, 아내는 짐을 싸서 시골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숨막히게 하니까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얼마나 싫었으면 아빠가 퇴직하자마자 집을 나가요? 40줄이 다 되도록 얹혀 살던 자식들은 위로는커녕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은퇴 생활 내내 기댈 곳 하나 없던 나는 결국 69살의 나이에 황혼이혼을 결심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노리는 전화와 손길이 끝없이 밀려왔지만 안전하게 피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쇼핑몰 후기 아르바이트? 그저 물건을 사면 수수료가 저절로 들어오는 신세계였죠. 하지만 그게 제 노후 자금 1억 원을 삼킬 더 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붓을 잡은 저는 상처투성이 은퇴 생활을 붓글쇼 이겨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은퇴 후의 진짜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박은환입니다. 40년을 꽉꽉 채워 일했습니다. 묵직한 근속패를 들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본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인데 말이죠. 동료들이 마지막 회식을 하자고 붙잡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돼지갈비집에나 가서 먹어볼까 싶었죠. 아침에 셔츠를 다려준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더군요. 갑작스럽게 외식하자고 하면 싫다고 할지도 몰랐죠. 집 근처에 도착해서 문득 비싼 초밥집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큰맘 먹고 들어가 아내가 좋아하는 장어초밥, 아들과 딸을 위해 캘리포니아로를 푸짐하게 샀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인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휑한 집안,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죠. 의아해하면서 받아보니 아내는 지금 시골 친정집에 도착했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내 짐도 다 싸서 내려왔고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침까지도 별 이야기가 없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다니요. 무슨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덤덤하게 대답하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종양이 생겼대요. 아직 암은 아닌데 조용한 데서 요양하고 지내고 싶어서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서 요양하러 갔다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저와 의논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건 충격이었죠. 제가 퇴직하는 날에 맞춰 도망치듯 시골로 가버린 아내.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보고 많지 않은 연금이지만 서로 상의해서 아껴 쓸 계획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싱크대에 내버려둔 그릇들, 정리도 안 된 냉장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아내의 가출은 준비된 게 아니었죠. 충동적으로 짐을 싸서 도망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저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40줄이 다 된 아들과 딸도 함께 살고 있었죠. 둘 다 모두 결혼도 하지 않고 여지껏 집에 얹혀서 부대끼고 있습니다. 당장 아내도 없이 나이든 2명의 자식들과 시작해야 하는 은퇴 생활이라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다 큰 녀석이 제 셔츠를 다려줄 엄마를 찾고 있었죠. 화장실을 쓰고 나온 뒤를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변기 주변에 오줌을 흘려놓질 않나, 세면대엔 면도하고 난 수염이 그대로 남아있질 않나,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딸이 까칠하게 물었어요. 왜 빨래를 안 했냐면서 엄마는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죠. 앞으로 빨래는 내가 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녀석이. 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듯이 짜증을 내며 출근했습니다. 잠도 깨고 배가 고파서 밥솥을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했지만 다 오래된 것들이었죠.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걸까요? 당장 제 몸도 안 좋은 상황에 매일 이 난리를 겪게 될 걸 떠올리니 막막했겠죠. 아내의 외로움이 머릿속에 그려지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다가 저까지 퇴직을 한다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루 종일 제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프다고 했다면 저는 흔쾌히 도와줬을 겁니다. 아내가 저를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무엇보다 서운했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가서 반찬을 잔뜩 사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밥솥에 밥을 해놓고 청소와 빨래도 해두었어요. 고작 그걸 하는데도 하루가 훌쩍 가버렸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자식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서운하게 했다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얼굴만 내밀더니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딸의 말에 TV를 꺼버리고 혼자 방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딸이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더 시끄러웠습니다. 적막한 방에 앉아 있으니 잠도 오지 않고 괴로웠어요. 이제 겨우 은퇴 생활의 시작인데 정말 쉽지 않았죠.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웬 남자가 다짜고짜 자기 이름이 장기호라면서 제게 기억이 나냐고 물었죠. 아무리 떠올려 봐도 모르는 이름, 낯선 목소리. 남자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이번에 제가 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묘하게 거슬리더군요. 내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제가 정색하며 물었더니 상대는 다들 건너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얼버무렸죠. 그러면서 저더러 동창회에 좀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안 나간 지 꽤 되었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은퇴하고 당장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할 거야? 상대는 다짜고짜 제 밥줄을 걱정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뭉쳐서 서로 돕고 지내기라도 해야 한다며. 집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했죠. 딱 들어도 사기꾼 냄새가 나는 말투였습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는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상품이 있다고 소개하더군요. 지금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느니 퇴직금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손해라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해도 기계음처럼 제 할 말만 늘어놓더군요. 결국 제가 아는 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단해 두었죠. 오후에는 조금 쉬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대더군요. 인터폰으로 보니 낯선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무슨 종교 모임에서 나왔다고 했죠. 저더러 은퇴 생활은 행복하시냐고 묻더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다들 제 정보를 알고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건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도와준다는 말을 거절했더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죠. 하루 종일 이런 쓸데없는 전화와 방문에 시달리니 울적했습니다. 여전히 사회라는 무대에서 현역으로 뛰면서
감정 소모를 하고 전쟁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은퇴 생활이라고 뭐 다를 것도 없었죠. 제겐 이런 일이 생겨도 마음 터놓고 편안히 이야기할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딸이 제게 말도 없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TV를 보던 저는 벼랑간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헐레벌떡 제 방에 들어와서 이도저도 못했죠. 제 집에서 마음 편히 물 한 잔 마시러 나갈 수도 없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옷을 다 챙겨 입었지만 그래도 불편해서 집안을 돌아다니지도 못했죠. 딸은 친구와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으면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딸의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나와보니 먹다 버린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보기 싫어 대충이라도 치우고 있는데 딸이 다시 들어오더니 그런 제 모습을 보았죠. 엄마가 없으니까 나 혼자 청소를 다 해야 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딸은 치워도 끝이 없다며 자기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생색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럴 거면 앞으로 친구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취업하세요? 무슨 취업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으니 딸은 답답해했어요. 이제 퇴직하셨으니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이렇게 놀 거냐고 따져 묻더군요. 기가 막혔죠. 저는 자그마치 40년을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은퇴하고 쉬려는데 또 다시 일을 하라고요? 38살이나 되어 방과 후 교사를 하며 임시직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딸이 제게 취업을 하라고 훈계질을 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너야말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딸인 내가 나한테 취업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자격은 없다고 짚어주었죠. 그러자 딸은 갑자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빠가 이렇게 숨막히게 하니까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얼마나 싫었으면 퇴직하자마자 집을 나가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려는 딸의 억지라는 걸 알지만 마지막 말은 확실히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들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왔어요. 그렇게 마시고도 손에는 또 맥주를 잔뜩 사들고 왔죠. 40살이 된 큰아들이 계속 이렇게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걸 보고 있자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술을 좀 줄이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제 말에 아들은 오히려 씩 웃었어요. 갑자기 노트북을 펼치더니 컴퓨터 화면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죠. 아들은 자기 돈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걸 보여주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이게 제 희망이에요. 곧 대박 날 거예요. 수익은 이미 다 마이너스인 상황. 제가 그런 것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목돈을 차근차근 모을 생각은 없이 주식과 코인에만 모두 다 넣어둔 아들. 아들의 선택이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건 제 우려이기만 할까요? 그러더니 아들은 느닷없이 증여 얘기를 꺼냈어요. 증여를 하면 상속보다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면서 어차피 재산 주실 거면 미리 좀 넘겨주면 어떻겠냐고요. 아들까지 제 퇴직금과 연금을 노리는구나 싶었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증여할 재산 같은 것도 없고 그럴 일도 없으니까 관심껏. 저의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표정도 차갑게 변했어요. 아들은 집에서 살아도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굳이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그러더니 곧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저는 갈 곳은 어디 정해두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벌써 봐둔 집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보증금 몇 천이 모자라서 옮길 수가 없답니다.
내가 보태주면 지금이라도 바로 집을 나가겠다는 아들. 결국은 또다시 돈 타령이었어요. 지긋지긋했죠.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아내의 친정이 있는 곳은 시골에서도 마을버스로 한참 더 들어가야 했죠. 외진 시골 마을엔 집도 몇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산 바로 아래 낡은 집의 아내가 마당에 나와 열심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반갑기도 하고 몸이 아픈데 또 일을 저렇게 하고 있나 싶어 마음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이런 저의 애틋한 마음과는 달리 아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내가 이런 대우를 하나 싶을 지경이었어요. 밀려오는 섭섭함을 꾹 참았습니다. 상대는 환자니까요.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외딴 시골 마을에 다닐 만한 병원이 있는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게 의심스러워 찾아온 거예요? 나 진짜 종양 있어서 요양차 온 거라니까. 아내는 화를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인사를 드렸지만 시큰둥하게 받으셨어요. 마치 제가 아내를 아프게 한 장본인이 된 것 마냥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계속 이렇게 떨어져 살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거랍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이제부터 집안일을 잘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제가 따로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내는 한참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집안일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당신이 더 이상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아내는 늙어버린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 감정도 없이 가족이라고 참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면서.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조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별거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여기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답니다. 생활비는 계속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혼은 하기 싫다면서 말이죠. 약한 우울증도 생겨서 힘들다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억지인가요? 자식들은 어쩔 거냐는 제 물음에 아내는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한평생 아내를 전우라고 생각하고 의리 하나로 같이 살아왔어요. 아내의 대답에 마치 전장에서 전우한테 배신을 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막막하면서도 고통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머리가 벗겨진 나이 들어 주름이 진하게 베인 얼굴. 굽은 등과 연약한 몸이 아내의 말처럼 보기 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거울만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깨끗이 씻고 단장을 마쳤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집을 나섰죠. 집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아내의 말을 곱씹다가는 저도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았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제 이력서를 살펴보더니 다행히 제게 맞는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온 경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직이었어요. 규모가 꽤 큰 아파트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라 그리 어려움을 없을 거라고 했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업무라 긴장은 되었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어보았습니다. 경비직 일은 정말 극한 직업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경비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건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특히 겨울이라 경비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순찰, 택배 관리, 조경까지. 업무는 다양하고 일의 강도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쑤셨습니다. 게다가 이 일에도 권력이 있어서 경비원들끼리도 서로 신경전이 장난 아니었어요. 눈밖에 밀려나면 신참인 저는 꼼짝없이 힘든 일을 다 떠안기도 했죠. 입주민을 상대하는 건 또 어떻고요. 늦은 밤 술에 취한 젊은 입주민이 걸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죠. 저는 다가가서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오른팔을 세게 부딪혔죠. 술 취한 남자는 다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 멀쩡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팔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용역업체에 연락했더니 재계약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꺼려 했어요. 입주민한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 돈으로 치료를 받고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다친 곳이 오른팔이라 깁스를 하고 나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쁜 자식들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워서 그냥 대부분을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간 덕분에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제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또 하나의 병이 생긴 건 슬프긴 해도 미리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었다고 해요. 약봉지 하나도 못 뜯어서 바둥거리게 되었습니다. 딸은 거실을 지나가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기 바빠 도와줄 것 같지 않았죠. 아들을 불렀더니 그러니까 경비원 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 말을 들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한테 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다치고 한 달간을 누워 지내면서도 아들에게 죽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맡기라는 건지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바쳤는데 정작 제가 다쳤을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가족들을 구박하거나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보험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팔은 깨끗이 나았죠. 주말 저녁에 저는 각자의 방에 있던 아들과 딸을 불러 앉혔어요. 둘 다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더는 같이 못 산다고 했죠. 자식들이 발끈했습니다. 각자 집을 따로 마련해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뭘 맡겨뒀냐? 40줄 될 때까지 생활비 하나 안 받고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달라는 거야? 저는 일부러 화를 내며 자식들에게 따졌습니다. 자식들은 불만스러운지 끝까지 궁시렁거렸어요. 아내에게는 이혼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재산은 7대3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죠. 그동안의 기여도를 따져본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에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던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보낸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와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했죠. 언제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당신이 살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했냐고 물었죠. 몸이 아프기 전에도 툭 하면 우울하다, 쉬고 싶다면서 집안일을 미뤄두기 일쑤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용돈이다, 병원비로 목돈을 척척 가져다 쓴 것도 제가 다 눈감아 줬습니다. 매달 400만 원 넘게 생활비를 가져다 줬는데도 저축 한 번 하지 않고 모조리 써버린 것까지 다 따졌죠. 아내도 지지 않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해 대화가 안 통했답니다. 머리도 몇 가닥 없고 볼품없는 외모가 매력도 없어 옆에서 자는 것도 소름 끼칠 지경이었다고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죠. 변호사는 제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인 자식들이 모두 아내 편에 서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일만 하느라 가정에 소홀하고 평생 집안일 한 번 한 적 없었답니다. 자식들에게도 잔소리와 폭언을 늘어놓고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했다고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고 이길 방법도 없었죠. 판사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내조와 희생을 인정한다며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저는 69살에 이혼했어요. 아내는 원하는 대로 전 재산 8억 2천만 원의 절반을 가져갔죠. 변호사비까지 제하고 나니 제게는 4억 남짓한 돈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변두리 작은 2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은 서툰 솜씨였지만 조금 부지런을 떨면 살만했어요. 아파트 근처 반찬 가게에서 기본 반찬을 사다 놓고 밥솥에 밥만 올리면 됐죠. 혼자 사니까 빨래와 청소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고 청소도 금방 끝났어요. 집 근처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집밥 요리 특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바로 결정해버렸죠. 저와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강사도 수강생도 모두 친절하고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서예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글씨를 잘 쓰는 편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현수막이나 상장 쓸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늘 제게 부탁하곤 했죠. 먹을 갈고 붓을 잡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기본기를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어요. 요리교실 수업에서 저는 50대 김 여사와 짝이 되었습니다. 함께 조리도구를 정리하고 서로의 결과물을 평가해주는 사이였어요. 김 여사는 최근 혼자가 된 시아버님께 반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했죠. 요즘에도 이런 효부가 있나 감탄하다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제게 물었어요. 자기가 지금 소일거리를 하나 하고 있는데 노년에도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입도 꽤 짭짤한데 소개시켜드려도 되냐고요. 제가 다른 할아버지들보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도 잘 다룰 줄 아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수업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실래요? 김 여사는 자신 있게 소일거리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솔깃했어요. 경비직이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니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알려준 대로 요리 수업을 마치자마자 주소로 적힌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50대로 보이는 대표라는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은 시내의 건물 빌딩에 위치해 있었어요.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고 깔끔한 사무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놀라고 말았죠. 20대로 보이는 청년 하나, 그리고 김 여사,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내 또래의 여자까지. 저를 포함한 총 4명이 자리에 앉아서 대표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사무실 출근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지원자들이 많다고 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나 은퇴한 사람들처럼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경력직을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은 쇼핑몰 리뷰 작성이었어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데 어렵지 않다고 했죠. 집중력이 있고 손이 빠른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품을 가짜로 주문하고 좋은 리뷰를 남기는 거였죠. 실제로 물건을 사는 건 아니고 판매 실적만 올려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고비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거였죠. 도덕적으로 좀 찜찜한 면은 있었지만 요즘 웬만한 기업에선 다 하는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신기했습니다. 샴푸 하나를 주문하고 제 돈 2만 원을 입금했더니 10분 후에 정말 원금 2만 원과 수고비 2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식간에 일을 해치우자 대표는 바로 입사가 가능하다면서 좋아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죠. 집에 와서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하니까 수수료가 금방 쌓였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100만 원을 벌었죠.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자유로웠어요. 저는 김 여사 덕에 운 좋게 괜찮은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대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일은 할 만하냐고 묻더니 커피를 내밀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신용도가 많이 올라갔다며 VIP 공동구매팀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죠. VIP팀은 일반 리뷰 작업과 달리 원금에 수익금 20%를 더 얹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시험 삼아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했어요. 정말로 10분 후에 1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엔 용기를 내서 500만 원을 넣어봤더니 수수료가 칼같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어요. 점점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다음 날 대표가 특별한 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 도매 건이라고 했어요. 1억을 넣으면 3천만 원의 수익금이 확정된다고 했죠. 단 이번에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4명이 함께 공동구매를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의 돈이 정확하게 입금해야 한다고 했죠. 한 명이라도 늦으면 전산 오류가 나서 다른 사람 돈까지 묶인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1억이라는 금액에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만난 김 여사는 자기도 아들 학원비랑 생활비를 다 넣었다며 빨리 하라고 독촉했어요. 20대 남자 직원은 제게 민폐 끼치지 말라며 그래서 처음부터 할아버지는 끼워주지 말자고 했다면서 투덜거렸죠. 다들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문에 한도를 늘려놓았더니 바로 송금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입금하자마자 대표의 표정이 굳었죠. 제가 입금자명에 코드를 안 적어서 전산 오류가 났다고 했습니다. 분명 시키는 대로 모두 한 것 같은데 사무실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 같은 눈빛이었죠. 어르신 실수로 우리도 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으니 어쩔 거냐면서. 대표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만 더 입금하면 오류가 풀린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이미 1억을 넣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천만 원을 더 송금했어요. 드디어 약속된 수익금 지급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대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김 여사에게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언제 철수한 건지 사무실은 깨끗하게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요즘 유명한 사기 수법이라며 쇼핑몰 공동구매 사기라고 했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제게 이 말을 묻던 경찰은 진정서를 쓰라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입금한 통장이 대포 통장이라 돈을 찾기는 더 어려울 거라 했어요. 제가 뭐에 홀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사기에 우습게 걸려든 제 자신이 비참했어요. 경찰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람잡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그 60대 여성만 진짜 피해자였던 셈이죠. 저처럼 은퇴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돈이 필요한 노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사기꾼들의 행방을 찾아다녔어요.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영상들도 찾아봤죠. 그러다가 눈에 익은 얼굴을 찾았습니다. 유튜브 광고 사이로 전 부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시골집 마당에서 산나물 밀키트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연이 키운 건강한 산나물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들과 딸이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며 제품을 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사이좋게 얼굴을 붙이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살펴보니 상품평도 좋고 판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저는 사기를 당해 1억이 넘는 돈을 날리고 이제 누구도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자식들이 저렇게 옆에서 아양을 떨고 있으니 행복하기 그지없겠죠? 저는 그만 씁쓸한 마음에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우울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잃지 않으려고 두문불추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남은 5천만 원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속이 쓰렸죠. 몇 끼를 라면으로만 때웠는지 모릅니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뻥 뚫린 가슴으로 거실 구석에 쌓아둔 이삿짐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저는 오래된 서의 가방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문득 붓을 잡고 싶어졌어요. 무작정 먹을 갈아서 하얀 종이에 글씨를 써 내려갔죠. 시커먼 먹물이 마치 타들어가는 제 속마음과 같았어요. 제게 시간은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미친 듯이 글씨만 썼어요. 먹을 갈고 붓글씨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한 기억도 제게 등 돌린 가족들까지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붓끝에 묵직하게 감정이 실리는 느낌이 들었죠. 제 외로운 인생이 붓끝에 서글프게 스며들어 종이 위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서예 교실이 가고 싶었어요.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강사를 만나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시 문화센터를 찾았어요. 서예 교실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사는 제가 안 나와서 걱정했다고 했어요.
분명 재능이 있는 분인데 그만두나 싶어서 아쉬웠다고 했죠. 저는 그날부터 다시 열심히 서예를 배웠습니다. 집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붓을 잡았죠. 글씨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문화센터에서 서예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작품 몇 점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날 강사님이 제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혹시 다른 습작들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집에서 쓴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직 기교는 부족하지만 글씨에 힘이 실려 있다면서 제게 전국 실버서예 대전에 작품을 출품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대회까지 나가겠어요? 하지만 강사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용기를 주었죠. 작품을 고르고 출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장려상이었습니다. 대상은 아니었지만 제 작품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저 꾸역꾸역 성실하게 살던 제 인생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씨에서 인생의 깊이가 느껴진다는 훌륭한 작품 평가와 함께 말이에요. 수상작 전시회도 열렸어요. 제 이름이 적힌 작품이 전시장에 걸려 있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은 제 인생의 시간들은 서예가로서의 꿈을 향해 사용하고 싶었어요. 꿈이 생기니 인생이 한층 더 즐겁게 느껴졌죠. 어느 날은 갑자기 전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아내는 종양이 정말 커지더니 암이 되었다고 했어요. 약초와 나물 밀키트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때문에 자식들이 자신의 곁에 맴돌며 아양을 떨었다고 했죠. 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결국엔 혼자가 되고 말았다면서요. 문득 제 생각 나더랍니다. 잘 지내냐고 묻길래 저는 아주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서예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상도 받았다고 자랑했죠. 아내는 건강이 최고라면서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해요. 내가 그때 너무 모질게 했죠? 아내는 울먹였어요. 그런 게 지금에 와서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벌어놓은 돈 아끼지 말고 치료 잘 받아. 자식들한테는 절대 주지 말고.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지만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가슴에도 씁쓸함만이 가득 남아버렸죠.